안녕하세요. 지루한 역사로 잠을 자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아니라 작고 사소하고 반복적인 이야기만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숨 쉬는 듯한 역사, 졸음을 부르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대한 사건이나 영웅담이 아니라 아침마다 관료들이 일어나는 시간, 옷 색깔 하나까지 정해진 규칙, 매일 울리는 북소리,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과거 시험,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의식들. 이 느리고 단조로운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들리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매일 밤 저와 함께 지루한 역사의 길을 거닐다가 고요하게 꿈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조선 관료의 아침. 혹시 조선시대의 관료들이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늦잠 자고 차 마시며 꽃 구경을 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지만 문제는 당시에는 시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의지한 건 오직 북소리다였습니다. 새벽 북소리에 일어나다 닭이 울기 전 오경의 북이 울리면 관료들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5분만 더 잘래 라는 말은 있을 수 없었죠. 버티다가 문을 두드리며 어서 출근하라는 군조를 맞이하면 그날은 이미 끝난 겁니다. 늦잠 기록됩니다.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준비조선의 관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는 운동은 가만히 서 있기였거든요.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가장 중요한 일은 상투를 단단히 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면 체면도 흐트러진다. 이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옷 입기는 정치였다. 옷을 입는 건 패션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하급 관료는 푸른색, 고위 관료는 붉은색, 노란색은 오직 왕만. 색을 잘못 입으면 곧장 문제됩니다. 농담 삼아 관료의 아침 고민은 옷 색깔 고민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관모, 관마오. 문관은 두 날개가 달린 망건을, 무관은 무겁고 더운 투구를 써야 했습니다. 모자를 잘못 쓰면 그날 조회는 왕을 뵙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당신의 머리만 쳐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조정조회, 엄숙하지만 졸린 시간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관료들은 광화문 앞들에 줄을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서면 기록됩니다. 누군가 하품이라도 하면 기록됩니다. 조선의 조회는 말 그대로 기록의 천국 아래이었습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두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엔 몸이 떨려도 더운 여름엔 땀으로 등이 젖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은 늘 같았겠죠. 도대체 언제 끝나나 아침밥이나 먹자. 하루의 시작은 종이와 먹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산더미 같은 문서였습니다. 먹 깔고 글씨 쓰고 도장 찍고 오늘도 내일도 3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관료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머리 묶고 옷 입고 왕 앞에서 절하고 하루 종일 글씨 쓰고 밤이 되면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잘 준비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처음부터. 제2장 관료의 복장과 끝없는 규정.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옷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옷은 사람을 정해버린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관료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운명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색깔, 신분의 팔레트. 조선의 복장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하급 관리, 푸른색, 고위 관리, 붉은색, 왕, 노란색, 백성, 흰색, 회색, 갈색 같은 소박한 색. 색 하나 잘못 입으면 사람들 눈에 띄고 동료들에게 비웃음 사고 운 나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아침마다 옷 고르는 일은 오늘날 은행 비밀번호 고르는 것만큼이나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옷감, 신분이 새겨진 실색뿐 아니라 재질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 삼배, 무명, 고위 관리, 비단, 능직, 왕,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직물. 여름에 비단을 입어야 하는 고위 관리들은 늘 땀으로 등줄기가 젖었지만 그렇다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품격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함은 그냥 인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모, 머리 위의 건축물 관료의 머리는 언제나 모자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문관, 양옆에 날개가 달린 익선관, 멀리서 보면 마치 라디오 안테나. 무관, 묵직한 투구. 전투에는 쓸모 있어 보였지만 더운 날에는 그저 고통. 제사나 의식 때는 또 다른 모자. 마치 패션쇼 같지만 웃을 수 없는 패션쇼. 모자를 잘못 쓰거나 엉뚱한 모자를 쓰고 조회에 나가면 그날은 왕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의 시선이 오직 당신 머리에만 집중됩니다. 끝없는 디테일, 소매와 허리띠까지 규정은 옷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매 길이, 너무 길면 밥상보 같고 너무 짧으면 예의 없음. 옷자락, 절할 때 날리지 않도록 적당해야 함. 허리띠 높이, 너무 아래면 게으르다, 너무 위면 배 나온 사람 같다. 매일 아침 관료들은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고 모자를 고쳐 쓰고 허리띠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출근 전 패션 검열이었습니다. 패션인가, 형벌인가, 조선의 복장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는 누구인가, 네 자리는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마다 고민했겠죠. 오늘은 남색을 입어야 하나, 청색을 입어야 하나. 잘못 입으면 조롱, 심하면 경력 끝. 조선의 아침은 그렇게 옷색 하나로도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복장은 화려하지도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회적 서열을 매일 아침마다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움직이는 신분증이었죠. 제3장 아침 조회의식 조선의 관료들에게 아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조회, 처회, 즉 임금 앞에서의 조례였습니다. 이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 역사상 가장 지루한 아침 회의였죠. 왕 앞에서 절하고 서 있고 또 절하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반복의 향연. 회의의 시작. 서 있는 것부터 시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관료들은 궁궐들에 줄을 섰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삐딱하게 서도 기록. 한 발짝 잘못 디뎌도 기록. 심지어 다리 저려서 미세하게 흔들려도 기록. 조 회장은 그야말로 기록의 천국만이었습니다. 절하기. 아침 체조 1번 동작 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 한 번 절, 두 번 절, 세 번 절. 이걸 삼구이 구고둘의 산구이 조코토리라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일어나기를 반복. 나이 많은 관료들은 무릎이 덜컥거렸지만 그래도 절해야 했습니다. 관료의 하루는 무릎으로 시작해 무릎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왕 기다리기, 가장 긴 순간 절을 마치면 이제는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문제는 왕은 꼭 늦게 오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서 있어야 했고 여름에는 땀이 흘러내려도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미소, 속마음은 제발 빨리 오셔서 끝내주시길. 상소 올리기, 종이로 가득 찬 공연 왕이 오면 관료들이 상소문을 바쳤습니다. 빽빽한 한자, 새까만 먹 붉은 도장. 왕은 대개 몇 장 넘겨보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그 순간조차 숨도 못 쉬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조선의 조회는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왕은 주인공, 관료들은 엑스트라. 대사는 종이에만 있고 실제로는 다들 졸음을 참는 중이었죠. 졸지 않고 졸기조회가 길어지면 누구나 졸리기 마련. 그래서 관료들 사이에는 묘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티 나지 않게 졸기. 눈을 살짝 감고 깊은 사색하는 척.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마치 글자를 읽는 척. 눈을 반쯤 뜨고
철학에 잠긴 척. 하지만 운 나쁘게 걸리면 근무태만이라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즉, 졸음도 실력 차이가 나는 법이었죠. 끝없는 반복,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철하기, 서 있기, 기다리기, 상소 올리기, 또 절하기.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보낸 관료들은 평생 수만 번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은 절의 횟수일지도 모릅니다. 하하, 오늘날 회의와 다른가? 사실 따지고 보면 현대 회사의 아침 회의와 다를 것도 없습니다. 상사는 늦게 오고 보고서는 길고 직원들은 서 있거나 앉아 꾸벅꾸벅 졸면 혼나고 시대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조선 관료나 현대 직장인이나 결국은 모두 회의의 희생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아침 조회. 엄숙하지만 따분하고 장중하지만 졸린 역사상 최고의 수면 유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4장 끝없는 문서와의 전쟁 조회가 끝나면 관료들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칼, 장,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조선 관료의 무기는 단 3가지. 붓, 먹, 그리고 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피도 눈물도 없고 오직 종이 냄새와 먹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조선식 사무실 풍경 관료의 책상 위에는 늘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붓 몇 자루, 먹과 벼루, 그리고 한지. 책꽂이에는 늘 성리학 경전이 꽂혀 있었는데 사실 다들 읽기보다는 그냥 장식품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먹 깔고, 글 쓰고, 도장 찍고, 먹이 너무 묽으면 번지고, 너무 되면 붓이 막힙니다. 글 쓰다 실수로 먹 한 방울 떨어뜨리면 종이는 버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가 꺼져 파일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고였죠. 상소문, 끝없는 연재물 조선의 상소문은 오늘날 드라마 시즌제와도 같았습니다. 세금 보고, 다리 건설 지연 보고, 어부들이 잡은 생선수 보고, 심지어 이웃이 닭 때문에 싸운 사건까지 다 기록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글자들이 1장, 2장, 10장. 이걸 평생 쓰다 보면 관료는 일종의 남바이 한자, 소설가 앤 초학가 되는 셈이었죠. 차이가 있다면 독자는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사기의 부재, 필사의 고통,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복사본 작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시툴파스데이, 수툴펠비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조선에선 사람 손으로 똑같이 여러 번 베껴야 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10부, 20부씩 베껴야 했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문서 필사꾼들은 말 그대로 사람 복사기였습니다. 퇴근 없는 업무 조선 관료에겐 퇴근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문서가 끝날 때까지 혹은 초가 꺼질 때까지 밤늦게 겨우 한숨 돌리면 또 누군가 새 상소를 들고 옵니다. 즉, 데드라인은 이미 5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셈이죠. 졸음과의 전투 글자만 가득한 종이를 계속 읽고 쓰다 보면 누구나 졸립니다. 하지만 졸았다간 근무태만이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나름의 비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진한 차를 마시기, 손등에 먹을 콕 찔러 잠 깨기, 허벅지를 꼬집기. 아마도 오늘날 직장인들이 회의 중 졸음 참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관료의 하루, 3단어로 요약 사실 조선 관료의 업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하기, 글쓰기, 복사하기. 아침에는 절하고, 낮에는 글쓰고, 밤에는 글을 또 베껴 쓰는 인생. 오늘날 직장인들이 엑셀 노예라 불린다면 조선의 관료들은 붓 노예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관료의 하루였습니다. 화려한 궁중 음모도 드라마틱한 전투도 없고 오직 종이 더미, 먹 냄새, 그리고 한숨 섞인 붓소리만 가득했던 나날들. 듣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최고의 수면제 같은 역사 이야기였죠. 제5장 궁궐의 저녁 종일 종이와 먹 그리고 절하기에 지쳐있는 관료들에게 저녁은
휴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무였습니다. 현대인처럼 샤워하고 맛있는 저녁 먹고 드라마 보며 눕는 생활. 조선 관료에겐 사치 중에 사치였죠. 궁궐 문을 닫는 북소리 해가 지면 북소리가 울리고 곧 궁궐의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제는 더 이상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문서 하나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까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와야 했습니다. 늦게 퇴근해도 기록, 너무 일찍 퇴근해도 기록. 조선의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유를 잠그는 지엔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화려함 없는 밥상 드라마 속 궁궐 연회와는 달리 관료들의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흰 밥, 맑은 국, 약간의 장아찌, 많아야 말린 생선 한 조각. 고위 관리라면 조금 더 나았겠지만 대체로 배만 채우는 밥상에 불과했습니다. 수다도 웃음도 술잔 돌리기도 없었습니다. 괜히 떠들다 걸리면 품이 없음으로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들리는 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밥 씹는 소리뿐이었죠. 공무일기, 감정 없는 기록 식사를 마치면 관료들은 공무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조회, 몇 건의 상소 작성, 몇 번 도장 찍음, 마치 장부의 숫자만 적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낭만적인 비밀 일기장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보고서일 뿐. 만약 오늘의 감정을 적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지루했다. 내일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등잔불 아래 졸음 조선의 밤에는 전기가 없었기에 오직 등잔불에 의지했습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 매캐한 연기, 눈을 찌르는 냄새. 책을 몇 장만 읽어도 눈이 절로 감겼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책상에 엎드려 그대로 잠들었고 소매엔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먹물 자국이 그날의 가장 진실한 기록이 되었죠. 잠.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마침내 침상에 누워도 완전한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나무 침상은 딱딱했고 이불은 얇았으며 겨울이면 얼어붙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늦게 자면 내일 조회에 지각할 위험. 너무 일찍 자면 공무에 성실하지 않다 하는 시선. 심지어 잠마저도 규칙에 맞춰 자야 하는 삶. 하루의 마침표.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 묶고 옷 입고 절하고 문서 쓰고 일기 쓰고 또 잠. 끝나지 않는 복사 붙여넣기 인생. 조선 관료의 저녁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 똑같은 일상을 견디기 위한 준비였죠. 이것이 바로 조선 관료의 저녁. 화려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직 등잔불과 기록만 있는 시간. 듣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진정한 보링 히스토리의 정수였습니다. 제6장 벼슬길의 시작. 과거 시험 조선에서 벼슬길에 오르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 페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했지만 끝까지 성공하는 이는 극소수. 대부분은 평생을 공부하다가 결국 평생 수험생으로 남았습니다. 첫 관문, 향시 앤 양실. 가장 먼저 치르는 시험은 향시. 각 지방에서 열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붓과 먹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체로 경서, 징수, 암기, 이름만 들어도 졸음이 오는 책들을 줄줄 외워야 했습니다. 시험장은 숨 막히게 조용했지만 가끔은 종이 위에 번지는 먹물 냄새와 긴장된 한숨 소리만 가득했죠. 글씨가 삐뚤거나 글자가 번지면 그대로 낙방. 어떤 수험생은 수년간 글씨만 연습하다가 시험날 떨리는 손 때문에 먹물을 흘려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근드 먹물 한 방울이 인생을 바꾼다. 는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 회시, 위실, 향시를 통과한 극소수만이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한양에서 열렸고 그야말로 전국 수제 경연 대회였습니다.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에 관한 글쓰기. 하지만 정작 합격해도
대부분은 평생 문서만 쓰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나중에 엑셀만 다루는 인생 같은 셈이었죠. 시험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며칠 동안 갇혀 글을 써야 했고 더위와 추위, 굶주림 속에서도 버텨야 했습니다. 시험장이 끝나고 나면 종이 위에는 글씨뿐 아니라 코피 자국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관문, 전시, 디엔시, 향시와 회시를 뚫고 올라온 최후의 수험생들은 전시, 즉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왕이 직접 감독하는 자리에서 붓을 잡고 글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떨리면 글씨가 삐뚤어지고 글씨가 삐뚤어지면 왕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왕은 모든 내용을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글씨가 엉망이면 단번에 불쾌해졌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한 실력도 결국 글씨 모양 하나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수험생의 인생, 공부, 또 공부, 과거, 시험 준비는 곧 인생 전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젊어서 경서를 외우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잠이 오면 머리카락을 천장에 묶어 억지로 눈을 떴고 엉덩이가 아프면 방석 대신 돌 위에 앉아 참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공부했지만 합격은 운이 따라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시험을 치르고도 결국 끝내 낙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업, 수험생, 끝없는 시험, 끝없는 좌절. 조선의 과거는 일종의 무한 루프 게임이었습니다. 향시에서 100분의 90 탈락, 회시에서 다시 90% 탈락, 전시에서 간신히 몇 명만 합격. 모든 걸 통과한 이들은 결국 관료가 되어 또 다른 종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과거를 통과한 보상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지루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과거 시험 하에 수천 명의 청춘을 갈아 넣어 극소수만이 벼슬길에 오르고 대부분은 다음 시험을 기약하다가 늙어갔습니다. 졸리면서도 씁쓸한 조선 특유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제7장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의 일상 관료가 하루 종일 문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선비들은 과거 시험 준비하에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들의 삶은 오직 두 글자, 공부. 끝없는 공부의 하루 달기 울면 선비는 책을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속으로 외우고 다시 적으며 기억했습니다. 책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득해지는 고전들을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점심? 간단히 밥 먹고 다시 공부. 저녁? 잠시 눈 붙였다가 또 공부. 밤? 등잔불 켜고 끝까지 공부. 그들의 하루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공부의 루품이었습니다. 글씨 연습, 진짜 악몽 시험은 지식만으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글씨가 예뻐야 합격. 글씨가 삐뚤면 탈락. 먹물이 번져도 탈락. 줄 간격이 틀려도 탈락. 그래서 선비들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인렌, 자 하나를 수천 번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가 글씨가 옆 사람보다 못생겨서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실력보다 글씨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었죠. 고통의 자세 공부할 때도 자세 규칙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은 책만 바라보고 절대 기대지 말 것. 잠시라도 빗둘게 앉으면 스승이 바로 매로 교정했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앉다 보면 결국 허리와 다리는 나무 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먹고 공부, 공부하려고 먹다 식사도 단출했습니다. 흰 밥, 묽은 국, 김치나 장아찌. 고기는 거의 없었고 가끔 생선이나 고기가 올라오면 그것이 곧 축제였습니다. 선비들은 말했습니다. 밥은 공부를 위한 연료일 뿐, 즉 음식을 먹는 이유도 단 하나.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잠은 사치품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책을 외우다 졸면 머리카락을 천장에 묶고 억지로 깨어 있었습니다. 혹은 허벅지를 꼬집거나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하나,
글자 한 줄이라도 더 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얼굴에는 늘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소매에 먹물이 번진 흔적, 그것이 바로 진짜 수험생의 표식이었죠. 평생 시험만 치다 끝나는 인생 그렇게 공부했지만 대부분은 결국 낙방했습니다. 향시에서 떨어지고 회시에서 떨어지고 전시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50세,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은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평생 하는 일이 시험 준비뿐이네. 그야말로 전업 수험생이었습니다. 결론 선비들의 삶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기, 글씨 쓰기, 먹고 공부하기, 시험 준비하기.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벼슬길에 오르는 것. 하지만 벼슬길에 오르면 또다시 문서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선비의 일상. 듣고 있자면 그들의 고단함보다 먼저 졸음이 밀려오는 완벽한 수면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제8장 궁중의 자잘한 규칙들. 조선의 궁궐에는 큰 정치도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을 더 괴롭힌 건 자잘한 규칙들이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보고서는 반드시 10포인트 글꼴, 줄 강역 1점, 5. 표지는 파란색 같은 쓸데없는 규정이 있듯 궁중도 그랬습니다. 복장 규정, 색깔도 계급이다. 왕은 빨강, 대신은 보라, 하급 관리는 파랑. 옷 색깔 하나도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신발끈의 길이까지 규칙이 있었죠. 만약 규정을 어기고 잘못 입었다. 예의 없음이라는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현대 회사로 치면 넥타이 색깔 틀렸다고 인사팀에서 불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관모, 머리에 쓰는 작은 지옥 조선 관료의 상징은 바로 관모, 관마어. 하지만 이 모자는 멋보다는 고통이었습니다. 크기는 규칙대로, 각도도 규칙대로, 심지어 끈 묶는 방법까지 규칙대로. 조금만 삐뚤어져도 웃음거리가 되었고 왕 앞에서는 곧 불경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라 일종의 족쇄였던 셈이죠. 시각 규정, 종소리에 맞춰 사는 삼 궁궐에서는 종과 북으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새벽 5시, 종이 울리면 모두 기상. 밤 10시, 북이 울리면 무조건 취침. 난 오늘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일어나면 신하도 일어나야 했고 왕이 자면 신하도 자야 했습니다. 즉 왕은 알람 시계이자 수면 유도기였습니다. 문서 규칙, 북끝까지 통제 조선은 문서의 나라였습니다. 보고서 하나에도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 글자 크기, 줄수, 심지어 글씨체까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글씨가 너무 작다고 꾸중을 듣고 다른 신하는 줄을 삐뚤게 썼다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즉 내용이 옳은지보다 글씨 모양이 더 중요했던 세상. 식사 예절, 밥도 규칙대로 궁중의 식사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서, 반찬을 집는 손, 심지어 씹는 속도까지 예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국을 한 숟가락 더 뜨는 순간 곧장 예법 위반이라는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궁중의 밥상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예절 시험장이었습니다. 결론, 규칙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 조선의 궁중은 정치보다 규칙 지키기가 더 큰 일이었습니다. 옷 색깔, 모자 각도, 줄 강역, 밥 먹는 순서 모두를 맞춰야만 무난한 하루가 보장됐습니다. 이쯤 되면 관료들의 최대 능력은 정치력이 아니라 규칙 암기력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선 궁중의 자잘한 규정들. 듣고 있자면 숨막히는 답답함과 함께 슬며시 졸음이 몰려오는 최고의 수면제였습니다. 제9장 조정의 인간관계, 당파와 싸움의 연속. 조선의 궁궐은 겉보기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늘 정치 싸움으로 들끓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사실은 신하들이 당파 싸움을 벌이며 나라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인 배서인, 끝없는 분열 조선 정치의 상징은 바로 당파.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동인은 동쪽 사람, 서인은 서쪽 사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싸움은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글자 하나, 말투 하나까지 트집을 잡아 탄핵하고 유배 보내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왕은 꼭 가운데서 치이는 신세왕은 당파 싸움의 심판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치이고 흔들리며 결정은 늘 피곤하게 나왔습니다. 신하 A, 저 사람은 역적입니다. 신하 B,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충신입니다. 왕, 그냥 다 나가. 나 잘래. 왕의 하루는 국정 운영보다 싸움 중재무로 더 바빴습니다. 술자리와 뒷담화, 진짜 정치판 회의장에서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과 모임에서, 심지어 제사 뒤풀이에서도 신하들은 상대 당파를 욕하며 계략을 짰습니다. 오늘은 누가 왕에게 더 가까운가를 두고, 내일은 누가 글씨를 더 예쁘게 쓰는가를 두고 정치판은 늘 시시콜콜한 다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와 피로 물든 당파 싸움 가끔 싸움이 커지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사화, 칠시호, 즉 대규모 정치 숙청으로 번졌습니다. 몇백 명이 한꺼번에 유배를 가고 어떤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책상 위의 펜이 곧 칼이 되었던 셈입니다. 결론, 조선 정치의 진짜 얼굴, 조선의 정치란 결국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 편이냐 내 싸움이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인간 관계라는 거대한 정치판 차이코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조선의 진짜 국력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다. 바로 끝없는 내분과 싸움의 체력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의 인간관계와 당파, 싸움. 듣고 있자면 답답함보다 먼저 천천히 눈꺼풀이 내려오고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제10장 궁중의 일상, 자잘한 하루의 풍경들, 조선의 궁궐.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그 안의 하루는 의외로 심심하고 자잘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왕도, 신하도, 궁녀도 모두 작은 규칙 속에 묶여 비슷비슷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어남도 의식처럼 새벽 종이 울리면 모두 동시에 기상. 왕은 세수부터도 절차가 정해져 있었고 궁녀들은 물 한 그릇을 대령하는데도 의식이 따랐습니다. 물 떠오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말 것. 심지어 이런 규칙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 세수 하나가 작은 공연이었던 셈이죠. 식사, 맛보다 형식 궁중의 밥상은 호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상 맛보다는 형식 박힘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찬이 12가지여야 한다. 국은 동쪽에 놓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지키느라 밥 한 끼 먹는데도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숟가락을 들면 모두 따라야 했고 왕이 멈추면 누구도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예법이 우선인 밥상이었죠. 글쓰기, 보고서에 묶인 조선의 관리들은 하루 종일 글을 써야 했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상소, 보고서, 기록, 종이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문서를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글씨체까지 평가 대상이었으니 정치보다 붙잡는 손목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관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이 아니라 글씨가 삐뚤어질까 였습니다. 낮잠 몰래 즐기는 사치궁궐의 삶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은 회의도 식사도 아닌 몰래 눈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긴 연설을 하면 뒤쪽에 앉은 신하 몇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지만 그 달콤한 졸음은 잠시나마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녁, 문 닫히는 궁궐 밤이 되면 종이 울리고 궁궐 문이 닫혔습니다. 밖은 한밤의 고요, 안은 촛불 아래의 정적. 궁녀들은 등잔을 정리하고 신하들은 서류를 챙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하루는 의식, 규칙, 기록의 반복. 웅장한 궁궐도 그 속의 사람들은 그저 규칙에 지쳐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결론, 심심함의 극치, 조선 궁중의 일상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심심함이었습니다. 자잘한 규칙, 끝없는 의식, 형식적인 하루. 이 모든 것이 모여 왕조의 권위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사책 속 최고의 수면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궁궐의 자잘한 일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따분함이 가득한 회색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지죠.